한 해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들으시면은 좋은 내용들로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다 들어는 보셨죠? 모두 한 번씩은. 제가 이 책을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냐면, 제가 자기계발서를 잘 읽진 않아요. 자기계발서를 거의 읽지 않는데, 이 타이탄의 도구들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논어만 해도요,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잖아요.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인들이라고 분류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궁금한 내용들을 전부 다 질문하고 이제 답변을 기록했는데, 그냥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거인들의 족적을 쫓아보니 어떤 패턴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의 유형이 비슷했다는 얘기겠죠. 이 책이 바로 그 패턴들에 대한 책이에요. 목차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1장인데 이것만 보면 너무 식상하죠. 근데 제가 각 파트별로 제가 인상 깊었던, 제가 인덱스 스티커를 붙여놨던 이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 관점으로 한번 이 문장들을 접해보시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그 실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실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찮음과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사실 귀찮음과 게으름은 오명을 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귀찮음이 있고 게으른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미루거나 실행하지 않는 그 기저에는 그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잘 모르면 실행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예를 들어 생전 처음 하는 기획 업무를 한다고 쳐볼 때요, 기획이라는 비정형적인 업무는 사실상 방법론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죠. 내가 문제 정의하고 내가 인식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냥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데이터를 보강해서 자료를 누적하고 쌓는 과정이 일련의 기획 작업이라고 하면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잠깐 접어요. 다른 걸 하려고 하거나. 근데 다른 걸 하고 다시 그 작업한 부분까지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돌아가려는 생각 자체가 이제 허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그 장애물을 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왔다고 해도 여전히 그 장애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고 쳐다보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특히나 회사에서 주니어들, 5년차 미만의 직장인들이 많이 패턴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기획 업무들을 받아요. 당연히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도 함께 받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참고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할 때도 여전히 똑같이 그 장벽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멈췄던 그 지점부터 업무나 생각을 이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장벽 앞까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운 좋게 그것을 넘는 방법이 아이디어처럼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일을 미루게 되죠. 귀찮거나 자기 자신이 게으르다거나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근데 사실상은 뭐예요? 이거는 무능함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지금 현 시점에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무능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게 그 사실 이 상황의 본질인데,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서 알면 사실상 미루는 일들이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장벽을 만났다고 하면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나타났고 지금 나는 이것을 배워서 돌파해야 된다 라는 목표의식을 가진다면 실행으로 바로 연결되기 마련이겠죠. 지금 이 타이탄의 도구들도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시면 폭넓은 경험을 여러분들 이 책 한 권을 하면서 읽으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 있죠. 그리고 또 피터 틸이 쓴 게 제로 투 원이라는 책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릭 리스나 피터 트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규정한 타이탄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영해 왔는지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을 하셔야겠죠. 그쵸? 행동만이 나를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월 2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아마 더 지금 한창 제일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 고민이 그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줄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적이다. 마침내 나와 픽사의 직원들은 깨달았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아주 신선했던 아이디어도 그 전개 과정에선 식상해질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진보는 백지위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완성되는 것이다.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그려지지 않아야 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대목이냐면요. 그 창의성을 지휘하라 라는 책을 에드 캠머리라는 아저씨가 직접 썼는데 그 책도 추천해드려요. 그 책의 이와 유사한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픽사의 애니메이터들이라고 얘기하면 예술가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많이 하죠. 왜냐하면 픽사라는 그 회사가 출범한 이래로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그 박스권 밖에 튕겨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토이스토리 1, 2,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픽사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모든 애니메이션은 내가 본 적은 없어도 이름은 다 아마 들어보셨을 테니까. 근데 그 픽사의 스토리텔링이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한 창작자의 영감, 아이디어가 스토리텔링의 원천이 아니라 1초부터 30초 사이에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목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토리가 데이터로 있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를 한 스푼 붓는 거예요. 이게 픽사가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토리도 자,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라고 이 에드 캠머리라는 아저씨가 말한 거예요. 이것이 디폴트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픽사의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업무를 합의했냐면 이걸 레드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암실에서 작가의 스토리를 완전 뼈 때리는 그런 모임들을 가진대요. 모임에서는 뭐 캐릭터의 디자인이 구리다, 인상이 너무 날카롭다,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 같은 이런 사소한 디테일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플롯에서 이 내용이 왜 들어가냐, 이 서사가 왜 필요하냐, 지루하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피드백을 낱낱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픽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려면 일단 이런 피드백을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신선했던 아이디어도 그 전개 과정에서는 식상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제 마케팅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아마 이 표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안 될 놈을 되게 하는 건 사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될 놈을 되게 만드는 게 사업이고 그 될 놈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본 얘기이실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 내가 애초에 안 될 아이디어를 계속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기부터 될 가능성을 가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밑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진보는 백지위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써 있어요. 창의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과물과 결과물을 통한 그런 어떤 경험치의 누적이 창의력의 원천이라는 게 아니라 반복 작업하는 그 과정이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그려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제가 철학적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해설해 볼게요. 여러분들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그려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디자인, 그러니까 기획 의도와 방향성,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그린다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처음 그림과 다시 그걸 지우고 그려내는 이 반복적인 과정이 굉장히 많아지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전에 없었던 어떤 보고 뵙기만 한 대상을 참고하지 않아도, 물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종국에 가서는 오리지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주니어 분들한테 회사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라는 얘기, 가장 강조해서 이것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업무를 반복 작업하는 거, 그리고 그 반복 작업을 조직 안에서 최대한 많이 자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걸 좀 보다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에 접목하면 좋은지 설명해 볼게요. 회사에서 사실 실무에 필요한 업무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회사의 성장 속도와 회사가 내는 매출에 따라서 그건 좌우되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한테 주어진 할당량의 업무를 그 사람이 원하는 딱 한 번만 내는 사람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몇 번씩 반복 작업하는 사람의 업무 역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저도 이제 첫 번째 회사가 그룹홈 코리아라는 이제 소셜 커머스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얘기 골백 번도 더 많이 들으셔서 이제 지루하실 텐데, 저는 포토샵을 다룰 줄 모르는 디자이너였잖아요. 근데 그 회사 가서 포토샵도 배우고, 상세 페이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상세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 보고, 근데 그 상세 페이지를 저한테 할당된 그 하나짜리 상세 페이지도 그날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칼퇴할 때 저는 야근하고 포토샵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이 상황을 제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언제까지나 업무량이 늘어날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실패했던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다시 복귀하면서 같은 작업을 굉장히 많이 반복 작업한 거예요. 아, 내가 두 번째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다. 세 번째 작업할 때는 디자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룹홈 코리아에서 제 몸값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소셜 커머스의 상세 페이지는 이래야 한다를 정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셜 커머스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소셜 커머스 안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구비해 두고, 그 제품이 궁금해져서 그 상세 페이지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상세 페이지의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 이 역할을 잘 하는 게 소셜 커머스 안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땠냐면 예쁘고 아름답고 포토샵 이펙트를 많이 쓴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어요, 디자인 자체가. 근데 제가 했던 디자인은 정말 여러분들 아직도 보시면은 모두의 사수 상세 페이지는 그냥 포토샵 하나도 못 쓰는 사람도 그냥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상세 페이지에서 결제가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저는 모방과 벤치마크를 통해 학습을 했지만 결국 저만의 오리지널 관점이 생기면서 제가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 저의 견해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를 통해서 저랑 경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세 페이지를 하루에 12개씩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걸 하루에 1개씩 하는 걸 자신이 하면 되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장 많이 작업했을 때가 하루에 12개거든요. 이 12개가 어떤 의미냐면,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 한 명의 기획자와 한 명의 디자이너와 한 명의 PM이 3인 1조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나를 완료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에 그 12개를 한 번에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36명이 해야 되는 일을 저 혼자 했다는 얘기예요.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라. 첫째, 10% 큰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모두가 10% 큰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10배 큰 것을 목표로 하면 그곳에는 당신뿐이다. 둘째, 10배 큰 목표를 추구할 때는 백지 상태로 시작해야 한다. 문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셋째,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는 것은 꼭
100배 더 힘들지는 않지만 보상은 100배 더 크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경험과 이걸 접목시켜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주니어 분들한테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건데 1등부터 2등 사이도 한 끗 차이고 꼴등이랑 꼴등 바로 전 단계도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꼴찌가 빵점이면 꼴찌 바로 전 사람은 1점이에요. 업계에서 1등이 100점이면 2등은 99점이나 98점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근소한 차이더라도 1등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지 않는 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 정의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물건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다. 더 좋은 걸 사려는 것일 뿐이다. 특히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고관여 제품, 많이 고민해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제품일수록 우리는 한 번에 끝판왕으로 가려고 해요. 결국은 돌고 돌아 그걸 사게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꼴찌랑 경쟁하느냐와 1등이랑 경쟁하느냐의 차이예요. 10%씩 점진적인 성장으로는 10배 이상 성과를 내고 있는 상위 20%의 그룹과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10배나 큰 업무 퍼포먼스 혹은 10배나 큰 매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10%의 사이즈로 생각을 이어가셔야 하고, 그것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반복하면서 내가 10배 더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힌트를 얻게 되면, 이 두 번째, 10배 큰 목표를 추구할 때는 백지 상태로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 접근 방식을 내가 스스로 체득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상세 페이지를 남들보다 12배 더 만들기 위해선 자질구레한 디자인의 장식적 요소들을 전부 다 배제해야 된다라는 물리적 한계를 이미 느꼈잖아요. 왜냐면 이걸 그대로 다 하려면, 이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전 12개를 절대 못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소셜 커머스에서 상세 페이지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했어야 됐고, 그것이 정의된 이후에 제가 한 디자인이 다른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퀄리티가 낮아 보였지만 판매량은 그들이 한 디자인보다 제가 한 디자인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훨씬 쉬웠죠. 근데 제가 지금 그 현재 상태의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0배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중간에 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아마 저의 현재 모습을 겉핥기식으로 모방만 하다가 실제 나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뭐든 누구한테나 시장이 있는 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종국에는 경쟁하는 싸움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경쟁하는 싸움터로 결국은 옮겨가야 할 텐데, 거기로 가기 위해 내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가 경쟁하는 시장에 가기 위해선 대부분의 80%의 사람들과 경쟁할 때 이미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압도적 우위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능숙하게 한국말을 하면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 시행착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시간은 반복학습, 실전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는 것에서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세 번째가 정말 이 20%에 어떻게든 들어간 사람들이 늘, 이건 저도 주변에서 많이 겪는 일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드렸던 얘기예요.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는 것은 꼭 100배 힘들지는 않지만 보상은 100배 더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했냐면, 내부에서 탁상 공문을 하지 말고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원형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실제 고객들한테 그걸 반응을 보고 그때부터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거쳐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시제품에 들어가는 제품 개발 비용과 노력과 시간은 최소화되지만 이 방식으로 성공하면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방식이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테슬라처럼 수백억을 투자받아서 자동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자동차를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출시해서 그쵸 지금처럼 낸 그런 사업가의 성과와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사업하는 방식과 무일푼이 사업하는 방식이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돈 한 푼 없이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쵸 시제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아직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지만 시장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반응을 볼 수 있을 정도로의 제품의 원형만 가지고 고객의 반응을 관찰하며 고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이 A타입의 방법과 B타입,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한테 그냥 내가 책정한 가격에 그 제품을 사게 만드는 이런 B타입의 방식이 있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B타입은 그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A타입은 내가 초기에 들었던 시간만 잃어버려요. 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어때요? 성공했을 때 B와 B가 누리는 게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10배 크게 생각한 것이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크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실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이 10배 더 커진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에 집중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읽지 못한다면 귀를 기울여라. 그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이 되는 선결 조건으로 해석력을 들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기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것들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크리에이티브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예술이란 그림을 잘 그리는 법, 그리고 탁월한 자신만의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이다.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크리에이티브라고 표현되는 어떤 일련의 창의력, 뭔가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이미 부서랑 상관없이 우리 일상 업무에 전부 다 필요한 하나의 소질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창업을 하신 대표이사들은 사람 뽑을 때 창의성이 제로인 사람을 뽑을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평범한 사무직으로 엑셀 시트를 활용하는 사람이라도 그 엑셀 시트를 활용할 때 1도 일머리를 안 쓰고 그냥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을 동료로 두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나 자신의 독해력을 가지고 업무를 재정의하고 그걸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혹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곁에 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많아야 서로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창의력은 타고난 재능이나 기질적 특성이 아니라 누구나 훈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창의력은 훈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창의력이 뇌의 어느 부분에서 관장하냐면 우리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집어서 입으로 밥을 떠넣을 때요. 이 손가락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뇌에서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 각도대로 내 입에 넣으라는 신호를 의식적으로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 중에 전부 다 수행되죠. 일련의 과정이 왜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이잖아요. 이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뇌의 이름은 까먹었지만 뭐 A라는 뇌에 저장된다고 칩시다. 그럼 창의력은 어느 뇌에 저장이 되냐면 그 A라는 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데 그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큰 방법, 여기서 에드캣머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 관찰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단순히. 이거는 그냥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픽사의 애니메이터들은 자기 캐릭터가 닭이면 실제로 닭을 보러 간대요. 자기가 그려야 되는 캐릭터가 기린이면 실제로 기린을 보러 간대요. 그래서 기린의 표정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엄청나게 많이 다각도로 관찰하고 내가 기린일 때 기분 나쁜 표정은 이럴 것이다를 상상해서 애니메이션에 구현하는 거죠. 단순히 실제 동물과
사람의 표정을 그냥 합성해서 사람의 기분 나쁨을 그냥 기린의 마스크를 따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린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짓는 여러 가지 표정들을 관찰하고 이게 얘는 기분 나쁜 거겠다를 포착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시사하나요? 우리는 창의성을 흔히 상상력으로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들어온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상상의 종류가 많아지고 깊이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창의력이라는 건 일단 인풋할 데이터를 정해서 내가 인풋량을 어떻게 만들지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훨씬 더 창의력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서가에 꽂힌 책들은 제가 적어도 4번 이상 읽은 책들이거든요. 근데 책을 제가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읽은 이유는 이게 창의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저에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영진님은 어떻게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셨어요? 어떻게 대부분의 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견해가 언제나 그렇게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건들면 나오시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평소에 꾸준히 이런 얘기들을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관찰하려는 훈련,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아직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어떨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대하셔야 돼요. 특히나 독서 같은 거요. 책을 한두 권 읽는다고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잘 상상이 안 가신다면 아직 미천하지만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롤모델로 삼아주시고 내가 언젠가 책을 다독하고 또 언제나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다시 회고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책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혹은 지금 어떤 시각적인 창조물, 콘텐츠를 계속 그런 형태로 소비하신다면 분명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지 못한다면 귀를 기울여라.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 망한다는 건 특정 트렌드의 n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해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다음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등장할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은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할 마크 주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멋지게 모방했다는 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제가 모든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하는 장표가 하나 있어요. 심지어 요새는 그 장표만 대표이사들한테는 한 달 넘게 수업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술과 지식을 발명하고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적 생태계를 배우고 활용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모색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예전에는 기술을 창조하고 발명해내는 속도가 그것을 배우고 활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고 배워서 활용할 때도 내일 갑자기 바뀌는 유행 때문에 뭔가 새롭게 배울 필요가 없이 숙련된 장인처럼 하나의 기술을 굉장히 갈고 닦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 존재했고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때요? 인터넷이라는 인류사의 전례 없는 혁신을 만들어낸 이 가상의 공간이 어떻게 바꿨나요? 심지어 그림조차도 우리 유튜브에서 그림 잘 그리는 법 검색하면 기초 드로잉 하는 방법 배울 수 있잖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누구나 유튜버가 가르쳐주는 걸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거의 모든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격차가 어때요? 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발명하면 그 지식과 기술을 바로 흡수하는데 그 격차가 진짜 좁아졌죠. 어떤 기술은 아침에 개발된 걸 저녁이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특히나 그 지식과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지식 기반 비즈니스를 하고 그 사업주들은 그걸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왜 경쟁이 치열하고 왜 성과를 내기 힘드냐면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해서 그렇잖아요. 모두 다 같은 광고 상품을 사용하고 모두 그 상품에 돈을 지불하니까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최신 발달된 기술, 유행하는 기술에 매몰되어서 그 기술만 쓰니까 굉장히 경쟁이 고도화되고 남들보다 한 치 앞만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시각을 가진 회사나 사람이 현자 소리를 들으면서 현명한 회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진짜 딱 한 발자국 앞선 그런 생각. 너무 멀게 먼 미래를 바라보는 회사는 망해요 또. 왜냐면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이 무엇인가 거든요 결국은. 왜냐면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누군가 발명해주는 사람의 포지션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계층처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 발명해주기를 기다리는 사이 만들어진 지식과 기술로 우리 밥벌이를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심지어 여러분들 업계에 계시면서 만약에 페이스북 마케팅이나 구글 마케팅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그거 기술 나오자마자 구글에서 바로 메일 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메일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무료 강연, 웨비나 링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여하면은 모든 글로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광고 상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지식지백적인 그런 노하우나 팁 같은 걸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고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그 중에 승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본 몇몇 사람들이고 또 한 계층의 승자는 광고비를 받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같은 회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지금 계속 강요받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고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시사하는 게 뭐예요? 현재 시점의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결국 한 발 앞선 걸음, 한 발 앞선 인사이트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기술 이동의 방향성을 알려면 그 기술이 왜 어디서 시작을 했고 어떤 단계로 발전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알아야 다음 단계의 기술 이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높은 확률로. 그렇죠?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를 제 방식대로 설명하자면 기술의 원료를 파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저한테는. 자, 망한다는 건 특정 브랜드의 n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에 우리는 기술의 원료를 찾아야 한다. 그 기술의 원료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지금 이 시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 정말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의 광고에 돈을 쓰고 계시지만 결국 이들 광고 상품이 해결한 건 원래는 영업사원이 브로셔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방문해서 영업했던 걸 우리는 광고 배너를 만들어 거기에 돈을 태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 행위가 대체한 건 영업사원이 발품을 파는 걸 대체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활동까지 대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업사원이 신중하게 방문을 두들기고 나의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몇 번이고 암기했던 그런 내용들, 심사숙고해서 정리했던 그런 멘트들이요. 이 한 컷짜리 배너에도 그런 진정성이 느껴져서 고객들과의 첫 만남이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솔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빌딩하지 않으면 그 고객은 저의 영원한 적이 될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없이 리뷰 수가 구매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리뷰를 쌓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넛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떤 회사는 첫 번째 고객이 리뷰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회사에다 의뢰해서 리뷰를 쌓아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사고방식이 왜 문제이냐면 회사에서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출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논의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내 제품을 만족스럽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리뷰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리뷰를 가짜로 깔아놓고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 제품을 진짜 좋아서 구매하는 건지 만족도가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누락된다는 거예요. 구매가 일어나면 일단 제품을 발송하고 발송한 제품을 받은 고객이 불만이 생겨서 전화를 하거나 불평불만 가득 담긴 걸로 리뷰를 쌓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요. 이거 일일이 응대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고민 자체가 생략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 눈에 보이는 유행에 매몰되시지 마세요. 그러려면 언제나 공부해야 되는 것도 하루에 한 개씩 새롭게 생겨나고 추가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주제를 탐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광고 상품을 공부하는 것보다 마케팅을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공부하시려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기술한 병법서라든지 고대 중국의 현자들의 사상서 같은 걸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냥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마케팅 전략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를 저는 기술의 원류를 탐구하라는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옮겨 전해드렸어요.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 대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신에게 질문하라.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이다.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의한 것을 깨라. 성공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진실을 손에 넣는 것이다.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 저는 이 문장 여러분들한테 왜 소개하냐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심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인정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일단 한 분야에서 탁월해지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거는 경영자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가장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거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어때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를 물어보려면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A to Z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내 수준의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나름의 해결책을 알려주거나 혹은 이거라도 해보세요를 제안해 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한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이 분야에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탁월함이에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보다 탁월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니까 컨설턴트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많이 받는 거죠. 아닌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내가 탁월해지려면 경쟁심은 일단 필수예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탁월해지고 싶다라는 열망과 야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어느 시점부터는 경쟁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는 열등감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는 이 경쟁심이 그냥 힘, 에너지로만 작동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입사했을 때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나의 성과가 기획자의 기획 퀄리티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열심히 잘해도 기획자의 기획이 형편없으면 저는 그냥 몰아서 디자인이 구려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기획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획까지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직업을 바꿨죠. 저는 웹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기획자라는 직업을 거쳐서 마케터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직업을 이동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툴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 마케팅을 내가 했는데 안 돼. 그럼 페이스북 마케팅을 배우려고 하거나 그쪽 전문가를 찾기 시작해요. 혹은 광고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내가 구글 애널리틱스로 이게 성과가 분석이 안 되니까 다른 성과 분석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기술적인 학습에 점점 매몰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실제로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1개에서 2개, 3개, 4개, 5개가 됐다고 내 자신의 몸값이 2배, 3배, 4배, 5배가 되지 않아요. 마케터가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툴이 하나에서 2개, 3개, 4개, 5개가 된다고 2배, 3배, 4배, 5배로 몸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마다 그냥 사용하는 툴을 숙지하고 스터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사용하는 툴이 여러 가지일 리가 없잖아요. 회사마다 사용하는 툴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인적 영역의 직업을 거쳐야지만 나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이 올라간다고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획력을 갖춘 디자이너가 돼야 연봉이 올라가요. 그리고 마케터가 여러 가지 툴, 여러 가지 환경에 퍼포먼스 마케팅 집행 이력이 있다고 해서 연봉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산을 1,000만 원부터 1억, 2억, 3억까지 다 집행해봤다고 몸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마케터는 예를 들면 디자인 기획 능력이 있는 마케터가 되거나 아니면 US, UI 라이팅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소비자 한 명의 단위 심리를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진 어떤 심리학에 정통한 나름의 강점이 있는 마케터, 이런 사람들이 그쵸, 그냥 남들이 다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C레벨이 되면 될수록 빈 공백을 그냥 자기가 찾아서 들어가요. 오늘도 제가 한 마케팅 회사의 대표님이랑 나눴던 얘기인데 그분은 이연복 셰프님을 예시로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주방에서 직접 자기가 요리를 하겠어요? 자기가 뽑은 직원들이 일을 잘하나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들어가겠죠. 어떤 사람이 채소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채소 쓰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냥 본인이 가서 채소 쓰는 거예요. 그게 고위급 임원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역할이 돼요. 그 사람의 기능이 되고. 그러니까 조직이 누구 하나 공백 없이 돌아가고, 심지어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매출을 내는 조직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임원의 역할이에요. 마케팅 대행사를 차리는데 밑에 마케터가 한 명도 없어도 광고주를 따와서 다른 내 주변의 마케터들한테 일감을 주고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광고주한테도 그들이 원하는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위로 갈수록 임원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훨씬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한계까지 뭔가를 도전한다고 할 때요. 저였다면 디자이너였을 때 상세 페이지를 많이 만드는 경험이었겠죠. 그 경험 때문에 이직했을 때 마케터 포지션이 아니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12개씩 광고를 분석했잖아요. 12개씩 광고의 목표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광고의 컨셉과 내 생각을 A4 유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분석을 했는데 하루에 12개씩 했으니까 저는 하루에 12장의 레포트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쓴 거예요. 그것도 야근하거나 철야까지 하면서 그 일을 다 못하면.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니까 이미 그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인사이트가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파악한 인사이트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무에 활용하기 좋은 정보였어요. 정말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접 영역으로 확장할 때 항상 두려운 게 뭐예요?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그쵸?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실행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게으르다는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노력. 그렇게 되면 이 경쟁심이라는 걸 저는 고양감이나 항상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하는데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투쟁 본능이
결국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사는 이 삶의 방식은 지금 제가 38년 동안 제가 만들어낸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비슷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연구할 생각 가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그 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자들의 책들, 원론적인 지식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계속 찾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옳은 방향의 질문을 찾아낼 수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도 옳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신과 팬 안티를 위해 편집하라. 자신과 팬 안티를 위해 글을 써라가 아니라 편집하라 라는 얘기를 한 것에 주목해 주시면 돼요. 글은 그쵸, 자신과 팬 안티 구분 없이 내가 쓰고 싶은 내용으로, 쓰고 싶은 분량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다만 이 초고를 내가 편집할 때요, 초고를 단어들이나 이제 문장들의 행간을 어색하지 않게 교정할 때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집중해서 교정해 보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 분의 얘기는 첫 번째, 나를 위해 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팬들을 위해서 쓴다. 이거는 꼭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얘기해요. 내 행동 중에 내가 좋아하는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을 보고 응원해주는 사람, 이게 내 팬일 수 있죠.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내 글을 읽고 좋아해주는 독자들을 팬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맥락으로 이해해주세요. 세 번째, 나의 안티팬을 위해 쓴다. 이 안티들은 뭐예요? 내 글을 기다려요. 심지어 팬들처럼. 왜? 비판하려고. 근데 그 안티들을 왜 고려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분명히. 자, 이 내용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 실제 영업이라는 협상을 할 때 이 내용이 정말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제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과거에는 이직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면접 멘토링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때 비결도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를 기술한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공백을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략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면접을 준비할 때 혹은 협상을 할 때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면 협상에 임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한 가지 관점밖에 가지지 못하게 돼요. 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한 가지 관점밖에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협상에서 유리해져요? 언제나 승자가 되나요? 그 사람이 나를 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궁금할 만한 포인트마다 정답을 깔아놓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더 많이 줄까가 아니라 무엇을 생략하고 뺄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고 이렇게 협상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협상 자리에, 면접 자리에 갈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가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대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은 쉽게 하죠. 협상을 할 때 유리해지려면 판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짜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판을 유리하게 짜는 방식이에요.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100%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정보는 안달이 나는 수준까지만 제공하고 나한테 그걸 물어보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야 판이 나한테 이동하게 돼요.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서 요다는 충고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추상명사인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고 그것에 구체적인 이름과 정의를 붙이는 방법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온다. 우리는 부를 좇는 것보다 가난을 연습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괴로워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설명드렸죠.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게으르다는 생각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두려움의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게으름이 아니라 사실은 무지. 무지가 우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데 하기 귀찮은 게 아니에요. 하기가 두려운 느낌이 가슴을 막막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게 내가 배워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불을 좇는 것보다 가난을 연습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모두의 사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진님 말처럼 열심히 살지 않으면 진짜 인생 다 망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고, 두 번째는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무료 강연도 하고 그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생각보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냐면, 사실 사람들이 이 단어가 정의하는 프레임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 두려움, 이런 그 단어, 부정적인 그 어감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인생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두려움과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요. 고난, 슬픔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행복이라는 전체집합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거든요. 그 픽사에서 나온 영화 중에 이 사실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꼭 봐보세요. 그게 보면 이 사춘기 소녀의 머릿속에 기쁨이와 슬픔이와 분노와 또 뭐였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캐릭터화돼서 이 소녀가 의사결정할 때마다 얘네들이 버튼을 누르는데요. 이 기쁨이가 슬픔이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야. 그때 여자한테 사춘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감정선 하나가 고장나는 거. 실제로 저명한 심리학 박사들의 멘토링을 받고 제작된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중에서 내가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요. 감정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 고난, 슬픔 이런 것들이요. 이건 내가 그것을 접할 때 어렵고 힘들다는 막막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역시 똑같이 이것과 더 친해지기 위해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로 멀어지려고 하면 그런 감정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걸 훨씬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걸 지나치게 더 크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의 장단점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신중한 상황이 생기고 소심해지는 상황이 생길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떤 특성이 어떤 환경에서는 신중함의 장점으로 드러나는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지극히 소심해지는 단점으로 부각되는 환경과 상황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특성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지, 내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정말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 안에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몇 가지 모습들을 사람들로부터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단점이 부각돼서 나타나는 역효과는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씩은 누구나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소심한 게 싫어서 일부러 대범한 척하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나잖아요. 내가 그 누구보다 돈 때문에 이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의심스럽잖아요. 쟤는 돈 때문에 회사 나가겠네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강하게 내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실 그것과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평가해주고 우리와 경험을 함께하는 타인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완전해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원래 힘들고 두렵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 한쪽 측면만 보면 이것들은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한 번의 두려움과 한 번의 괴로움과 한 번의 어려움과 한 번의 힘듦이 결국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것들을 불러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이걸 디폴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타이탄들은 사업이 너무 아무런 탈 없이 매출이 1년 내내 성장하고 아무런 사고가 안 났다라고 하면 그때 회사가 초비상이 걸려서 그때부터 우리 지금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을 리가 없다.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사다난한 한 해였을 거예요. 2022년도 그렇고 앞으로 2023년도 역시 그렇겠죠. 여러분들한테 오는 위기가 내가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내 삶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멀게 만들려는 그런 의미 없는 노력들보다는 이것을 훨씬 더 가깝고 최대한 민감하게 느끼시려는 그 상황 속에 나 자신을 온전히 놓으시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더 많이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좋은 밤 보내십시오.